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교실의 안형준입니다. 저는 오늘 구강내 장치 치료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번 주에 구강내 장치란 어떤 것이고 또 구강내 장치는 어떠한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고 구강내 장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구강내 장치의 치료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현재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또 치료의 어떤 골드 스탠다드라고 알려져 있는 양압기 치료와 비교해서 구강내 장치가 양압기 치료의 그런 치료 효과에 버금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환자분들이 양압기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수능도가 양압기보다 훨씬 높다라는 그런 구강내 장치의 장점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구강내 장치 치료를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좀 길게 롱텀하게 안정적으로 이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장치 치료의 관리, 경과 관찰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미국의 수면학회와 치과 수면학회에서는 이러한 구강내 장치에 대해서 여러 임상가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2005년, 10년 간격으로 또 2015년 이렇게 10년마다 업데이트해서 임상가들을 위한 구강내 장치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년쯤에 2025년도에 다시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에 가장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도 한 구강내 장치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구강 장치 치료를 할 때는 치과적인 부작용이나 교합 변화에 대한 확인, 또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숙련된 치과 의사에 의한 경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제 경과 관찰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과 관찰은 이제 환자를 팔로우업했을 때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를 팔로우업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장착을 해준 구강 장치가 잘 맞는지 또 유지력은 좋은지 교합 관계는 괜찮은지 환자들이 편안한지에 대한 구강 장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구강 장치의 요건으로는 아래턱을 내미는 위치 조절이 가능할 것, 또 위아래 장치가 적절하게 접촉할 것, 장치를 꼈을 때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장치는 전체 치아를 덮어야 되고 아래턱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입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또 술자가 조정하기가 편해야 되고요. 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러한 그런 적절한 구강 장치의 요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준 장치가 이런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잘 맞는지, 적합하게 잘 맞는지를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내면을 조정한다거나 보더를 좀 마무리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시죠. 저희 치과 의사라면 이런 것쯤은 충분히 쉽게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우리가 장치를 끼워준 이런 장치의 효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코골이야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적게 들린다. 그냥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수면 무호흡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검사에 의해서만이 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2015년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구강 장치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개선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경과 관찰 수면 검사를 시행하는 걸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진단을 할 때 아마 수면 다원 검사, 수면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 수면실에 가서 주무시는 그런 수면 검사를 이렇게 장치 치료 팔로우업 할 때마다 매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타입 3라고 하는 홈 슬립 테스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포터블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것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요즘에는 옆에 같이 주무시는 베드 파트너, 뭐 배우자분의 어떤 소견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좀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어떤 효능을 좀 환자 스스로가 검사해서 좀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검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서 장착해주는 그런 구강 장치가 어느 정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이런 팔로우업 때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게 조금 적절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장치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장치에 대한 타이트레이션이 필요한데요. 타이트레이션은 이렇게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스크루를 돌려서 전후방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장치에 있는 부속품을 바꿔 끼면서 또 장치의 그런 전후방 위치 관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구강 장치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양압기 치료와 비교해 봤을 때 양압기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치료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양압기보다는 훨씬 더 편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더 좋다라는 논문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부 논문에서는 양압기보다 치료 효과가 덜하다. 장치가 그래서 치료의 퍼스트 라인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문에 있어서의 그런 근거는 바로 lack of titr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타이트레이션을 안 했을 때, 그냥 장치를 딜리버리만 해주고 그 사후 관리, 팔로우업 체크가 안 됐을 때는 장치의 치료에 대한 이펙티브니스,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트레이션, 장치에 대한 조절, 위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2015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구강 장치를 처방하는 경우 숙련된 치과 의사, 그렇죠? 이런 수면에 대해서 또 어떤 교합이나 장치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런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치과 의사가 비맞춤형 장치보다는 맞춤형, 조절 가능한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이 왔을 때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인지, 그 위치에서 조금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빼서 효과를 늘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위치가 조금 불편감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뒤로 집어넣어서 조금 불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타이트레이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작용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저희 팔로우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장치라는 게 아무리 좀 편하고 간편하게 낄 수 있어도 없던 게 입에 들어가면 환자들은 많은 불편감을 느끼고요. 또 장치가 하악을 살짝 앞으로 내밀기 때문에 상하과 하악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치아의 이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작근이나 턱관절에 관련된 그런 통증과 불편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잘 체크해서 부작용들을 줄여주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개선시켜 줘야지만이 길게 장치를 편안하게 환자분이 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치 치료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강 장치의 부작용을 좀 설명드리면, 장치를 끼시면 아무래도 장치가 이제 치아를 좀 조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시적인 치아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잇몸이나 혀도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턱관절, 저작근 턱 근육 통증, 또 심해지면 두통까지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뭔가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침이 많이 나온다. 또 어떤 분들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그런 구강 건조증이나 타액 분비 증가를 또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선을 좀 시켜줄 수 있고, 리버시블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데, 교합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일리버시블한 그런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합 변화나 어떤 안모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체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발행된 논문을 보면 저작 시 불편감, 또 과도한 살리베이션, 그다음에 드라이 마우스, 구강 건조증, 치아, 혀, 턱, 잇몸 이런 거에 대한 불편감들이 발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두통도 발생할 수가 있고, 교합 변화, 그다음에 TMJ 통증, 저작근 통증 등등이 약 한
작게는 뭐 6에서 8%, 뭐 1에서 2%도 있는데요. 8%에서 많게는 한 40%에 가까운 그런 50%. 뭐 드라이 마우스가 굉장히 많죠. 86%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호소한다고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고, 실제로 저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교실에서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치료해준 그런 구강장치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서베이를 해봤을 때 약 30% 정도에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30% 환자 중에서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턱관절 통증이나 교합 변화도 한 6%, 턱관절 통증이 한 16% 정도 있었고, 6%. 그 외에 뭐 구강 건조감, 저작근 통증, 두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을 시켜줘야지 장치를 또 오랫동안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에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치를 끼면 제일 처음 환자들이 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침이 많이 나와요. 혹은 입이 바짝 말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치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장치를 딱 뺐을 때 치아가 좀 뻐근하고 조여요 하는 말씀도 하시고 잇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액 분비 증가는 당연히 이제 안 끼던 장치를 끼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구강 내 자극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증가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또 일시적인 아침에 발생하는 치아 불편감이나 잇몸의 불편감도 장치에 조금 피팅, 내면을 살짝 좀 조정해 준다거나 또 조금 장치에 익숙해지면 또 금방 또 익숙하게 넘어가는 큰 우리가 뭐 어떤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구강 건조는 이게 이제 계속 입이 벌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장치를 끼다 보니까 입이 벌어지고, 또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입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밤새 장치를 낀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의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치료 효능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구강 건조가 있거나 입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면 장치 치료 효과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부작용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입을 못 다무시면은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우리가 교정용 일래스틱이라 하죠. 고무줄을 살짝 장치에 걸어서, 물론 장치에 이렇게 교정용 일래스틱을 걸 수 있는 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서 고무줄을 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입술에, 상하과 하악의 입술에 테이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놓는 방법도 있고, 사실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친 업 스트립이나 노우즈 스트립 같은 이렇게 턱을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감싸주는 스트립 밴드나 코 평수를 넓혀서 코로 숨쉬기에 좀 편하게 해주는 노우즈 스트립 같은 것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구강 건조나 입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턱관절 통증, 턱 근육 통증, 두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TM 조인트의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턱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근육에 어떤 염자가 생기는, 긴장이 생겨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조금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진통소염제를 통해서도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장치의 그런 프로트루전, 장치를 앞으로 내미는 양을 좀 줄여서 그런 턱관절이나 저작근에 과도한 긴장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심할 때는 조금 장치를 워시아웃, 좀 빼놓고 며칠 빼놓고 다시 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장치를 잠깐 뒤로 좀 뺀다거나 워시아웃을 피리어드를 가진다든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한번 이런 턱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한번 경험을 하시면 조금 장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또 꼈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그때 많이 아팠는데 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장치를 딜리버리 할 때 요즘 추세는 어차피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켜주면 되니까 너무 초반에 과도하게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너무 하악의 프로투전 양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앞으로 내밀어서
원하는 치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게 요즘 치료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가 안 맞아요라고 합니다. 장치를 당연히 끼고 있으면 턱이 앞으로 살짝 나온 상태로 밤새 있다 보니까 장치를 뺐을 때 위아래 이가 안 맞아요. 밥 먹을 때 어색해요. 안 씹혀요. 이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치아의 이동은 아니고요. 그냥 하악의 위치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죠.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장치를 빼고 아침 식사할 때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시지만 점심 식사할 때쯤 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빨리 돌이키려면 이렇게 어떤 치료용 바이트 림을 씹는다든가 그런 운동을 한다든가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대는 텅업 엑서사이즈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리면 훨씬 조금 더 빨리 제 위치로 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조금 하악을 다시 뒤로 좀 빼준다든가 뒤로 후퇴시켜 준다든가 잠시 며칠 동안 장치를 좀 빼놓고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세라퓨틱 바이트 림 이런 고무를 질겅질겅 씹게 한다든가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대는 텅업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나의 하악의 위치를 빨리 또 원상복귀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치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모닝 포지셔너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장치를 바꿔 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또 추가로 개발해서 같이 시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바로바로 리버시블하게 부작용을 불편감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치를 오랜 시간 끼다 보면 조금씩 교합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루전 체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교합의 변화는 일리버시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잘 유심히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합의 변화, 또 뭐 인터프록시멀 컨택의 오프닝, 그다음에 어떤 맨디블라 플레인 앵글의 증가, 뭐 하안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게 오버바이트하고 오버젯이 감소가 되는 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교합 변화의 양상입니다. 많은 논문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쭉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오버젯과 오버바이트이 어느 정도 일정 롱텀한 시간이 지났을 때 줄어든다. 물론 딥바이트인 사람이 원래 바이트가 깊은 사람이 조금 얕아지면은 뭐 그거는 페이버러블한 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원래 바이트가 얕은 사람은 이제 오픈 바이트로 되고 오픈 바이트가 되면 외모적으로나 어떤 저작에 있어서 불편감을 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버바이트나 오버젯이 변화가 되는지 얕아지는지를 항상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살짝 감지된다 그러면 이제 장치를 좀 빼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게 자꾸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하고 충분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 치료를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양압기와 같이 다른 치료의 모달리티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환자와의 논의 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제 경험이나 또 많은 연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장치 치료의 이런 효과를 좀 충분히 보고 효과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조금 이런 바이트의 변화에 의해서 장치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 경험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고 환자한테 정보를 주고 또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강 장치 치료를 시행 중인 그런 성인 환자가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경과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가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이지만 환자분이 항상 자발적으로 로스되지 않고 우리가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내원을 해서 경과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를 환자가 로스되면서 나중에 이런 롱텀한 어떤 일리버시블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치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 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에서는 이런 방문 주기를 만들어서 학회에서 발표를 치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첫 번째 했을 때 검사를 하고 두 번째 내원했을 때 어떤 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인상 체득을 하고 이제 장치를 끼워주면
1, 2주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매 2, 3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 학회보다 좀 더 타이트합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2, 3개월. 근데 장치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체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강 장치 치료를 할 때 고려사항은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맞춤 제작한 구강 장치를 꼭 선택해서 타이트레이션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구강 장치나 어떤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강 건강, 턱관절 그리고 여러 가지 구강 구조물 전반의 관리에 익숙한 우리 치과 의사들이 꼭 제작해서 장착을 해야 되고 환자는 반드시 보통 3개월 혹은 6개월 간격으로 내원해서 구강 장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런 경과 관찰을 시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때 그와 더불어 양 구강 위생 상태를 장치를 끼기 때문에 구강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서 칫솔질하는 거, 충치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장치를 소독하고 깨끗하게 세정해서 항상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 비호흡을 하기가 어려우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평가를 받기를 또 권유를 해야 되고 입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 고무줄을 이용하거나 또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인공타액을 써서 그런 구강건조를 막아준다고 하면 그리고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구강장치가 아주 길게 롱텀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강장치 치료의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